모스크바를 비롯해서 많은 곳에 직격적으로 타격을 입힐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예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그린란드에 미국이 전략 무기를 비치해 놓는다라고 하면 그린란드 지근거리에 우리도 배치할 거야. 총칼을 겨누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죠. 저는 2024년은 우리가 큰 성과를 내려면 특히 관심을 둬야 된다. 경제계 이제 마물 박사 또 교수님 모시고 오늘 또 재밌는 이야기 듣고 네. 또 올해가 근데 또 끝나가는 12월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주식과 부동산 한번 올해 점검 및 내년 시장도 한번 전망하는 시간 좀 가져볼까 하는데 첫 번째 주제 이제 그린란드로 가져가 보려고 해요. 네. 일단 지금 과거와 달라진 이제 국제사회의 흐름이 있잖아요. 네. 미국과 중국 중심의 기존 질서가 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랑 더 이상 뭐 압도적인 1위 국가가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는 많은 국가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패권 자체를 놓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들어서 제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기존 질서가 무너지고 있고 압도적 1위 국가가 없어졌다라는 말을 반증할 수 있는 게 저 같은 그냥 가끔 이렇게 매체에 출연하는 학자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얘기한 게 다 흔적에 남잖아요. 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한 2년 전쯤인가 1년 반쯤 전쯤에 KBS 쌤과 함께 나가서 이게 이 추세대로 계속 잘못 가다가는 전 세계 여기저기에서 내전, 쿠데타,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 그 뒤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등이 일어났는데, 근데 요즘은 제가 또 한 가지 전망을 더 하는 게 있는데요. 뭐죠?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 진짜 큰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걱정이 돼요. 어디요? 그게 왜 그러냐면, 바로 미국이 핵을 관리했던 통제력을 슬슬 실기하기 시작했어요.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기존의 우주 발사체 기술, 그러니까 원거리 미사일을 날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국가라든가 핵을 융합하거나 핵과 관련된 설비를 구축할 수 있는 국가들을 철저히 통제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댐이 무너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북한 같은 경우도 정찰 위성이라든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계속 연일 실험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제재도 못 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란 같은 경우도 미국과 경제 봉쇄, 경제 제재를 푸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희망하는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는데 그 요구사항들 중에 뭐가 있냐면 우리는 미사일 실험 계속 해야 될 거고 우리가 에너지 안보 문제 때문에 핵융합 시설과 관련된 R&D를 계속하겠다. 이런 발언들을 계속 해왔어요.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이란도 아차 싶으면 우리가 이 두 기술 조합 잘하면 바로 핵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기초 여건을 갖추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랬더니만 빈살만은 뭐라고 얘기하기 시작했습니까? 우리 사우디도 핵을 보유하고 싶은 니즈가 있다라는 그런 류의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 여기저기서 지금 어떻게 보면 장거리 미사일과 핵탄두를 보유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근저의 흐름을 미국이 제재를 못하고 있고 소련과 미국도 핵탄두의 개수를 제한했던 그 협정이 이제 깨져서 다시 늘기 시작했고 중국이 특히 미국이 가지고 있는 수준의 핵탄두를 우리가 개발할 때까지는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하면서 연일 핵탄두를 계속 만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어떠냐? 이건 공중파 TV가 아니니까 저도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만 우리도 얼마 전에 정찰용 위성 올리는 자체 고체 미사일 발사체를 올린 게 있죠. 이런 것들은 상황이 바뀌면 그 안에 우리는 어차피 원자력이나 핵과 관련된 기술이 세계 최고거든요. 이러한 기술들 상황이 급변하면 언제든지 전용해서 우리도 상당한 수준의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역량은 있어요. 지금은 없지만 바로 지금 댐이 무너진 거예요. 예전에는 이걸 미국이 너도 안 돼, 너도 만들지 마 했는데 지금은 너도 나도 한다는 걸 대놓고 하거나 암묵적으로 우리도 유사시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국가를 미국이 컨트롤 못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자,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한 200여 개, 그러니까 200여 명이 있는데 그 200여 명 중에서 수류탄을
안전핀 뽑고 들고 있는 사람이 예전에는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면 미국과 소련 두 명만 있었는데 이제는 얘도 들고 있고 얘도 들고 있고 얘도 들고 있으면 이 중에 순간적으로 오판하거나 순간적으로 그 나라 정세가 불안전해서 누가 이걸 뚝 떨어뜨리면 그럼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전 세계의 압도적인 1위 국가가 점점 사라지면서 그 권력의 공백을 차지하기 위한 이런 흐름들이 전 세계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예. 그러면 이제 과거에는 미국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었던 거고 플러스 올해 초인가요? 작년 말만 해도 G2 네. 중국이 언젠가는 미국을 넘어갈 수 있다는 코멘트들이 조금씩 있었지만 네.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제 중국은 향후 몇십 년간 미국 못 따라간다. 그 말은 미국의 권력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건데 네. 그 통제력을 왜 더 잃고 있다는 의미인 건지. 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과거에 미국이 전 세계 국가들에게 나름대로 이렇게 교통 정리를 할 수 있는 야경 국가, 경찰 국가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건 룰을 세팅하는 사람이 미국이었기 때문이에요. 전 세계 결제 수단을 근본 이제로 했다가 우리 달러를 중심으로 결제하십시오 했다가 본인들의 만성적인 부채가 이제 베트남 전쟁이나 일련의 전쟁 등등으로 인해서 늘어나니까 이제 우리 금과 달러를 일정 비율로 태환해줬던 그거 유지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본인이 룰을 바꾸면 그냥 전 세계 대부분의 자유진영에 있는 국가들은 그 룰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역을 함에 있어서 니네들 자꾸 우리 미국에 싸게 팔려고 말이지 보조금 주고 관세 주고 하는 거 안 돼. 그래서 WTO 체제로 이제 다자간 협정으로 모두가 페어하게 하고 보조금이나 관세나 이런 것들로 무역 규제 안 돼. 이렇게 미국이 하자니까 또 다 같은 테이블에 모여서 그걸 계속 따라가게 되는 어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도 가지고 있고 가장 큰 원자재 중에 하나인 전 세계 곡물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고 석유 가격을 좌지우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 세계에 미군 기지가 있는 곳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곳만 750군데예요. 그러니까 많은 국가들이 국가 안보와 이런 것도 미국에 의존하는 거잖아요. 바로 이런 맥락 속에서 미국의 발언에 누구도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미국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따르는 분위기가 많았던 게 분명한 사실인데 이제는 슬슬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국가들이 생겼어요. 뭐냐? 이제 이 나라도 전 세계의 경제에서 또는 외교에서 국방에서 만만치 않은 지분을 가진 국가들이다라는 게 자꾸 늘어난 거죠. 대표적으로 중남미 국가의 종주국 역할을 하는 브라질. 브라질도 자원 강국이자 경제적인 규모감에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브라질 아주 무시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중국과 그 다음에 일본과 인도도 있고 유럽 같은 경우는 각각의 국가를 그동안 각계격파했던 게 미국의 전략 전술인데 얘네들이 갑자기 EU로 다 모이니까 이제 또 큰 목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가장 미래지향적인 국가들이 모여져 있는 아세안 이런 데들도 암묵적으로 배려를 해야 되고 그러니 점점 국제적인 룰을 세팅할 때 미국이 암묵적 또는 명시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될 국가가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게 어디서 확인되냐 하면 예전에는 UN 상임 이사국들만 논의했던 게 G7으로 확대됐고 G9으로 확대됐다가 G11이 되고 또 G20가 됐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얘네들까지는 다 합의 봤다라고 해야지만 국제적인 룰이 됐다라는 게 그만큼 같이 의견 조율해야 될 대상이 늘어난 거죠. 이 숫자가 늘어나는 거를 그런 식으로 또 받아들여요. 그럼요. 이제 그 나라가 동의 안 했다라고 했을 땐 전 세계가 다 합의 본 거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국가들이 늘어난 거예요. 저는 그냥 더 많은 국가들이 이제 회의하니까 더 좋아지는 쪽만 생각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닐 수 있군요. 네. 자, 그럼 새로운 패권 전쟁의 무대로 지금 어디가 언급되는 거죠? 당연히 중국이 언급은 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잠정적인 가장 큰 후보국으로 중국을 뺄 수가 없겠죠.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이 과연 그렇게 패권 국가에 도전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느냐라는 그런 여러 갑론을박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전 세계에서의 일정 부분의 비중 이런 것들을 전혀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국은 패권 국가로서의 충분히 도전자로서 잠정적인 후보자로서 많은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이
중국과 미국의 패권 전쟁 속에서 해석되는 것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패권 여쭤보셨으니까, 사실 좀 전에 제가 국제적인 룰을 세팅한 게 미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미국이, 저는 경제 전문가니까 외교 통상 부분에서 그동안 근 가트 체제부터 WTO 체제까지 쭉 이어왔던 게 자유무역의 기조였어요. 야, 너 관세 부과해서 다른 나라 물건 함부로 못 들어오게 인위적으로 조장하지 말고, 보조금 줘서 또 어디 쪽으로 무조건 흘러가게 일부러 하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마 라는 게 하나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누구한테만 더 우호적인 혜택을 주거나 누구한테는 더 나쁜 혜택을 줘서 인위적으로 자유무역을 교란하는 그런 일 하지 마라. 그러니까 모두가 페어한 무역을 하자라는 게 이 바로 WTO 체제의 지향점이에요. 그런데 작년,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계속 이어질 전 세계 가장 큰 화두가 뭐예요? 미국의 IRA법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미국의 IRA법이 뭡니까? 우리 미국 내 공장 지면 뭐 준다? 보조금 줄게. 제가 좀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WTO 체제를 만든 미국이 뭐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보조금 주지 말라고 했잖아요. 본인이 만든 룰이, 야, 누구한테 누구 보조금 주면서 이렇게 자유 경쟁을 저해하는 일 하지 마! 해놨는데 본인이 우리 공장 지면 보조금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더 재밌는 거. 전 세계 국가들이 그런 미국의 발언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당신 말이야, 당신이 WTO 체제 때는 그런 거 하지 말래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뭐 하고 있어요? 그 보조금 제가 받겠습니다. 제가 받아가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완전히 판이 바뀐 거죠. 그 다음에 미국이 IRA법에 중국산 원자재 들어가면 안 되고, 중국 기업이 많이 투자한 것도 우린 뺀다. 중국 견제하고 있죠. 네. 아까 WTO 체제에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미국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지금 미국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또 논의하고 외국에서 논의하는 게 뭐예요? 야, 어떻게 하면 그럼 중국 기업을 빼고 우리가 미국엔 납품하고 중국엔 중국대로 어떻게 우리가 비즈니스 할 수 있지? 그거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미국이 이렇게 본인들이 말했던 말을 다 뒤엎는 가장 근저의 일은 그만큼 중국의 패권 도전을 무시할 건 아니다. 야, 이거 만만치 않게 치고 올라오는구나. 이 생각은 하고 있다는 반증이죠. 그럼 중국 외에 또 뭐 패권 조직의 무대로 그린란드가 언급된다고요? 아, 예. 이건 어떤 의미예요? 네, 이거는 그린란드 자체가 패권을 도전하는 국가가 아니라요. 패권 국가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요소들 중에서 하나를 갖추기 위해선 그린란드를 누가 점유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기 때문인데요. 어떤 거냐면 바로 역외, 그러니까 자기 나라 바깥에 얼마나 많은 군사 기지를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패권 국가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교두보예요. 아까 저 미군 기지가 한 750군데인 적이 있었다고 하셨고. 예, 맞습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국 상선이 어딘가에 납포되거나 아니면 미국이 어느 국가와 전쟁을 한다고 했었을 때 태평양 한복판에, 인도양 한복판에, 대서양 한복판에서 전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비행기가 가든지 군함이 가야 되는데 가는 과정에 기름 다 떨어져요. 다 떨어지죠. 네. 그러면 전초 기지들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작전 수행 능력을 길게 하고 다양하게 하고 자주 하려면 인근에 군사 기지와 군항, 군사 공항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지금은 미국이죠. 그런데 그게 아무데나 그런 데 놓는 게 아니라 전략적 요충지에다가 놔야 돼요. 자, 지금 이걸 시청하고 있는 우리 김 작가 TV를 시청하고 김 박사요? 죄송합니다. 오늘 회의를 하다가 또 오늘 정신이 없어가지고 김 작가 TV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인터넷 한쪽 켠에 지구본 치시면 돼요. 그리고 지구본을 굴릴 수 있는 요즘 툴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북극 근처로 이렇게 지구를 들여다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 그린란드가 있거든요. 그럼 그린란드를 딱 보면 세상에 그린란드에 인접해 있는 국가들이 어디냐면 바로 캐나다, 바로 유럽 각국가들, 그리고 바로 러시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주요 대륙을 바로 지근거리에 두고 있어요. 그럼 이 그린란드에 미사일 기지라든가 공항이라든가 이걸 두면 바로 전투기가 떴을 때,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모스크바를 비롯해서 많은 곳에
직격적으로 타격을 입힐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예요. 맞아요. 군사 요충지에서 지정학적으로 중요하다는 거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2차 세계대전 끝난 뒤부터 바로 이 그린란드에 또 공군 기지를 진작부터 알바가 났어요. 그래서 미국은 이미 여기에 공군 기지가 있는데 이제 북극해 사업에 가장 관심이 많은 중국이 그린란드 경제가 약간 취약했을 때 그린란드 정부에다가 뭘 제시했냐면 우리가 너희들 내수 경제 지금 안 좋으니 공항도 좀 지어주고 우리가 니네 물자나 여러 도움을 많이 주겠다 하면서 그린란드에 본인들이 중국이 공항을 짓게 해달라고 그린란드 자치 정부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게 덴마크가 지금 그린란드를 실질적으로 점령하고 있거든요. 자치령으로 이게 자치구로 두고 있는 거예요. 실제 외교권이나 이런 많은 권한들은 덴마크가 가지고 있습니다. 덴마크가 일단 안 돼. 그리고 미국도 야, 니네 그린란드 그리고 덴마크 절대 그러면 안 돼 하면서 막았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여기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보이는 이유가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이고요. 이미 그린란드에 많은 사업권이라든가 실제 비즈니스는 중국계 기업이나 중국인들을 기반으로 돌아가고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렇게 경제적으로 먼저 예속시켜 놓고 입김이 더 강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다음 행보로 가려고 했던 것인데 미국이 딱 막았죠. 거기다 트럼프는 아예 한 수 더 얹었었어요. 트럼프 정권 때는 아예 트럼프가 뭐라고 망언을 했냐면 내가 그린란드 살게. 멋있다. 네, 그래서 덴마크한테 야 그린란드 얼마인데 불러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만 덴마크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하고 이제 물려놓긴 했죠. 그런데 그 뒤에도 물밑에서 지금도 미국에선 그린란드 국민들을 굉장히 많이 지원해요. 왜냐하면 덴마크가 자신들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린란드 내부에서는 불평불만이 없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을 자꾸 회유하는 거죠. 야, 우리 미국이 니네 이렇게 신경 쓰고 있고 미국이 도와주고 있는데 니네 어느 순간 만약에 판단해. 덴마크야 미국이야.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형태로 미국은 여전히 물밑에서 그린란드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 좀 헷갈리고 제가 이런 거 잘 모르는 사람이라서 덴마크가 지금 그린란드를 좀 어느 정도 통제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했잖아요. 그린란드가 국가가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럼 뭐죠 정확하게? 덴마크의 자치령이에요. 자치령 같은 예를 들면 뭐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도시 있잖아요. 대구, 뭐 서울 이런 것처럼 그냥 다 대한민국 소속된 거잖아요. 예, 자치령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우리나라 지자체들 같은 경우는 안보, 외교, 경제, 세입, 세출 등등 모든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일정 부분 넘겨준 파트에서만 운영이 되잖아요. 그리고 중앙정부가 결정한 것에 반하는 더 우선적인 어떤 권한은 사실상 없어요. 없죠. 그런데 덴마크가 그린란드를 자치령으로 부과했다는 건 외교와 국방에 대해서는 덴마크가 발표하거나 덴마크의 의견이 곧 그린란드의 의견이도록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거 말고 니들끼리 할 거는 우리가 절대 터치 안 할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덴마크인들이 내부에서 어떻게 정치적으로 본인들이 의사결정해서 이 세금을, 거쳐진 세금을 어떻게 나눴을지는 절대 덴마크가 우리는 절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알아서들 하십시오.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한마디로 미국과 그러면 중국도 지금 그린란드를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뒤에서 노력하고 있어요. 미국은 어떻게 하냐면 이게 굉장히 또 위험한 발언이긴 한데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지만 옛날에 그 인디언들을 본인들이 탁 포섭해서 지금 미국계 인디언 원주민들은 거의 유명무실해졌잖아요. 그것들을 했던 전략 전술을 지금 고스란히 거기다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지금 덴마크가 너희 그린란드 원주민들 니들을 이렇게 많이 고사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아메리카 인디언들에게 했던 방식을 거의 그대로 하고 있어. 자, 그래서 니네 그러지 말고 우리 미국이 너희들 공부시켜줄게. 그래서 유학도 받아주고 그리고 공부도 시켜줘서 그린란드의 어떻게 보면 수뇌부들 오피니언 리더가 될 사람들의 그 발언의 톤앤 매너를 미국 중심적으로 형성되도록 만들도록 지금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린란드는 엄청난 사회 문제가 많아요. 이게 추운 국가들의 공통점인데 술을 엄청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수가 세잖아요. 엄청 세죠. 그리고 사람은 그 하루의 일과가 일정해야 돼. 빛 볼 때는 제대로 빛도 보고 그리고 잘 땐 자야 되는데 루틴 일정해야지. 네. 그런데 그린란드 아시잖아요. 한 7, 8개월은
거의 해가 안 떠. 아, 해가 안 떠요? 해가 안 떠요. 밤이에요? 계속 밤이야. 그러니 우울증이 많고 술 많이 먹고 그러다 보니까 자살을 엄청 많이 하고요. 총기 사격 엄청 많이 나고요. 그리고 성과 관련된 범죄가 엄청 세요. 많겠죠. 아무래도 밤이 못 겨울동에서. 그렇죠. 특히 가정폭력 범죄가 아주 극성이고요. 아버지나 이런 오빠가 동생을, 여동생을 그런 그 나쁜 일을 하는 그런 비율도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가 이런 기본적인 사회적인 체계, 이거를 잡기 위해서 오랫동안 덴마크 정부도 그린란드 정부도 많이 관여를 해와서 지금 많이 괜찮아지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에 러시아도 좀 주목하고 있네. 네,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그린란드에 무언가 미국이 전략 무기를 비치해 놓는다라고 하면 그린란드 지근거리에 우리도 배치할 거야 라고 하면서 서로 어떻게 보면 총칼을 겨누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죠. 네. 그린란드 이 북극해 항로가 열리면 경제적으로 어떤 파급 효과가 있는 거죠? 예.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요. 지금 한국이랑 일본이나 아니면 중국에서 전 세계 그 제조업에 한 근 50% 좀 안 되는 어떤 제조 공장을 역할을 하고 있는 한중일. 이 한중일에서 물건을 만든 걸 유럽이나 북아프리카로 선적해서 보내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 남중국해 지나서 싱가포르 바로 밑에 있는 말라카 해협 지나서 그 다음에 저쪽에 그 인도양 지나서 호르무즈 해협 지나서 저기 수에즈운하 가서 그 로테르담까지 가는 게 대표적인 길이에요. 이게 통상적으로 22,000km 정도 걸려요. 그런데 이게 엄청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굉장히 빨리 가냐면 바로 위로 올라가는 거죠. 동해를 거쳐서 저기 알래스카 맞은편에 있는 그쪽 해협을 거쳐서 저 위로 러시아를 접경하고 있는 북극해로 가면 그렇게 해서 로테르담으로 가면 16,000km에서 15,000km면 도착해요. 한 3분의 1이 줄어드네. 그렇죠. 그러니 배송 기간도 줄고 물류 비용도 줄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쪽 지역에 있었던 그 루트를 그동안 이용을 많이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1년 365일 이용을 못하잖아요. 얼어붙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 1년 365일 이용을 못하니까 얼어붙었는데,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구 온난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점점 녹기 시작했고, 뭐 제 분야는 아닙니다만 해양공학이나 이런 걸 연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들 표현하는 분들이 중론이에요. 2027년 정도나 2025년 사이에는 북극해 근처에 두꺼운 빙벽은 어느 정도 녹아서 그냥 퉁퉁 치면서 그렇게 1년 365일 운항이 가능한 이런 노선들이 그려질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쉽게 얘기해서 역세권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아시아 지역에서 제일 부유한 도시들 다 어디 있는지 아세요? 아까 그 수에즈 운하까지 가는 그 루트에 있는 다 도시국가들이에요. 볼까요? 베이징, 부산, 그 다음에 홍콩, 싱가포르, 두바이, 뭄바이, 카이로 등등. 전부 그 해양 노선 인접한 곳에서 중개무역을 하거나 선박 수렵을 하거나 선박 금융업을 하거나 이런 그 국가들의 노선에 도시들이에요. 따른 혜택을 받았다는 건가요? 그렇죠. 역세권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지하철 2호선. 네. 그런데 그 역세권의 일부가 북극해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돈의 흐름과 물류의 흐름이 그 위로 가면 이게 전 세계 판도를 많이 바꾸는 거죠.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역세권 혜택 받는 데는 어디가 되는 거죠?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국가는 사실은 러시아일 수밖에 없어요. 러시아. 네, 북극 항로가 녹았을 때 상당 부분의 루트가 러시아 영해로 분류되는 곳을 꼭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중간에 여러 인프라망, 항만 인프라 이런 걸 조성해서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건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국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말고 그 다음 수혜를 볼 수 있는 가장 큰 국가는 한국이에요. 한국이요? 예. 왜냐하면 이 북극해 노선을 이용하려면 동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데 중국은 동해로 다이렉트로 나갈 수가 없어요. 북한하고 러시아가 동해를 접경하고 있거든요. 물론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가 수세에 몰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도움을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중국이 오랫동안 수건했던 여러 부탁들을 지금 하나씩 들어주고 있어요. 공산품, 생필품, 여러 원자재 수급받으려고. 그 중에 중국의 수건 사업 중에 하나가 블라디보스토크 지역에 있는 항만 인프라 우리가 좀 사용해도 되겠어? 했는데 푸틴이 절대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동안은 거기 우리가 해서 우리가 북극 항로에 종점 역할이든 완전 붙어 있잖아요. 네, 시작점 역할 우리가 할 거야 하려고 했었는데, 이 전쟁 수행의 대가로 중국에게 알았어, 오케이 해버렸어. 그래서 이제 중국도 동해에 나름대로 교두보를 마련해 둔 상태인데, 원래는 한국만 동해에 근접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은 동해를 바탕으로 한 북극해 항로 사업에 이렇게 러시아와 적극적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쿠릴 열도라는 부분이 러시아와 일본이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 지역인데, 영토 분쟁을 근처에서 하고 있는 나라와 무슨 경제 협력을 합니까? 우리로 따지면 일본이 와가지고 독도 경제 협력 하실래요 했을 때 그걸 누가 하겠어요? 아무도 안 하죠. 그럼 그래서 한국이 가장 큰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는 진단을 한국 학자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유럽의 이런 물류 유통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 학자들도 비슷한 톤의 면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지난번에 출연해서 교수님 영상 썸네일 잘 나왔던 게 한국이 떼돈 벌고 했다는데 여기도 박을 수 있게. 그걸 또 아니 근데 그러면 한국도 북후에 관련해서 진행 중인 개발이나 사업 뭐 이런 거 있긴 한가요? 너무 많았죠. 원래는 대표적으로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했던 게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자르비노 항만이라고 블라디보스토크 옆에 있는 인접한, 그 바닷가 인접한 항만 인프라를 조성할 수 있는 도시인데, 거기를 개발하는 사업을 한국과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이 많았어요. 우리가 이건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블라디보스토크처럼 이것도 지도피시면 우리 그 CG 나갑니다. 저 가봤어요. 가보셨구나. 저 거기 킹크랩 먹었어. 거기 싸잖아. 싸지요. 돈 없는 시절에 가서 거기 킹크랩 먹었습니다. 맛있잖아요. 맛있었어요. 우리나라 킹크랩도 다 거기서 많이 먹잖아요. 맞아요. 거기서 많이 오죠. 그 킹크랩 생산하는 거기가 보면 반도형으로 블라디보스토크를 이렇게 삐죽 삐져나와 있어요. 이렇게 반도형으로 삐죽 삐져나와 있는 항만 도시들은 대부분 옛날에 역사가 유수한 항만 도시들인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변가를 삐죽 삐져나와야 삼면이 바다고, 그러니 어장이 풍부하겠죠. 그리고 해안가가 들쑥날쑥해야 뭐 어패류들이 많이 살아서 또 어장을 잘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는 국제적인 항만 인프라를 조성하기가 좀 힘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삐죽 삐져나오면 들쑥날쑥한 곳에 배를 정박하기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배에서 물건을 내리면 그걸 바로 열차로 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반도형으로 삐죽 삐져나온 데는 열차 각이 잘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100년 동안 새로 생길 북극해 항로를 원활하게 이용할 인프라를 자르비노다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좀 더 우리나라 쪽으로 왼쪽으로 당겨진 그곳에서 육성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는 블라디보스토크랑 전 반대로 생겼어요. 움푹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으니까 파킹을 하기가 쉽죠. 그렇죠. 네. 그리고 움푹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전체가 대륙이잖아요. 철도를 잇기가 각도가 자유로운 거예요. 바로 그런 것들 개발을 우리나라랑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뭐 전쟁도 나고 그런 상황이고, 대신 푸틴은 이번에도 발언을 했어요. 뭐라고 발언했느냐? 러시아는 준비가 다 되어 있다. 한국과의 관계를 복원하고 한국과 다양한 협력을 할 생각이 있는데, 문제는 한국에게 달렸다라고 하면서, 본인은 언제든지 잠시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미국 편 든 거 괜찮아. 우리 앞으로 큰 걸 보고 미래를 향해 가자, 이럴 생각이 있다라고 얼마 전에 발표를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 정서상 어쨌든 뭔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에서 우리 약간 한국 전반적으로 우크라이나 쪽을 약간 편을 들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근데 이 러시아랑 전략적 그런 것들이 가능할까요? 비즈니스는 이념보다 앞서요. 비즈니스는 실리 이상 그 이하 아무것도 없어요. 색깔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뭔가 선적해서 보내면 돈이 된다. 거기서 싸웠을 때 더 싸게 살 수 있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냉정하군요. 네. 자, 이번에 인도 좀 넘어와서 우리가 인도를 좀 알아야 되는 이유 뭐라고 보시나요, 교수님? 가장 큰 시장이죠. 네, 앞으로 점점 뻗어나갈 시장이고요. 일단 쪽수가 많으면 이게 국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쪽수가 많은 국가들이 항상 우리 문호를 열 거야라고 하면, 아무리 다국적 기업이고 아무리 역량 있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고개 숙이고 들어갑니다. 물건 팔아야 되니까요. 거의 고객이.
네. 그래서 이번에 애플도, 애플의 그 팀쿡 맞죠? 이 사람은 우리나라는 그렇게 방문 같은 거 잘 하지도 않는 사람이. 5천만 밖에 안 되니까. 네. 인도는 거떡하면 가요. 우리가 애플은 이제 앞으로 인도랑 뭐 할 거예요 하면서 인도에 어떻게든 아이폰 좀 더 팔아보려고 이런 제스처를 취하는 게 일단 쪽수가 많은 국가는 무조건 숙이고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쪽수가 많다고 하셔서 인도 지금 인구 수는 어느 정도고 GDP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일단 GDP는 5,000불 수준밖에 안 되죠. 왜냐하면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요. 네네. 그런데 인도의 인구 수준은 전 세계 1등이 압도적인 1등이에요. 이게 공식적인 집계와 좀 압도적이요? 다른데요. 중국과 비슷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사실 인구학자들은 중국과 인도의 인구가 역전된 것이 이미 진작 역전됐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중국과 인도가 인구를 집계하는 방식이 달라요. 중국은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인구 많은 강국이다. 이거를 슬로건화 하려고 인구 센서스 조사를 약간 블러핑하는 게 있어요. 그것도 마케팅이 되는군요. 네, 부풀리는 거죠. 그래야 외국 기업들이 또 수그리고 들어오고 투자하니까. 그런데 인도는 인구 센서스 조사가 예전에 어떻게 진행됐냐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확인되지 않으면 애를 등록을 안 시켜줘요. 애가 있는데 너 아버지 누구야? 몰라요. 그럼 등록을 안 해줘요. 아버지가 모를 수가 있나요? 인도는 그런 경우가 꽤 있어요. 아직 우리나라처럼 현대가 되지 그런 게 않았으니까. 아니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인도에서 저 오지에 사는 어떤 그 부족 같은 사람들은 등록도 안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인도는 인구 센서 조사보다 실제 인구는 훨씬 더 많다라는 게 학계에서는 정설 아닌 정설이었어요. 그럼 그 조사를 했는 걸로도 이제 넘어간 건가? 그러니요. 조사를 한 게, 공식적인 조사를 한 게 이제 넘어갔으니 실제는 훨씬 더 많은 거죠. 인도가. 예. 인도가 인구가 그렇게 많은데 예. 사실은 중국이 지금 미국을 따라잡을 뻔했던 이유 중 큰 두 가지, 뭐 제가 세 가지인가요? 잘 모르지만 네. 하나는 땅이 그만큼 크고 예. 땅이 그만큼 크니까 뭐 여러 가지도 할 수 있겠지만 뭐 자원도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만큼 많은 인구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네. 근데 인도는 어떻게 보면 그게 좀 비슷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인도랑 중국의 차이는 제가 생각했을 때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엄청 있어요. 왜 그렇게 뭔가 늦어졌던 거죠? 이게 인도랑 중국이 국가 경영의 어떤 뭐라 할까요? 시스템을 바꾸는 게 좀 순서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인도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제를 빨리 발달시키는 과정에서 어떤 리더십들이 있었냐면 권위주의적인 정부들이 많았었죠. 있죠. 네,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 그 뒤에는 뭐 전두환 노태우 이런 그 시기가 앞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민주화라기보다는 경제 발전이 야 먹고 좀 살자 여기에 기치를 걸고 그걸 먼저 추진했던 거란 부작용도 말이에요. 있지만 속도도 빠르기도 했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고도 성장을 우린 먼저 한 게 맞아요. 근데 인도는 순서가 바뀌었어요. 민주화를 더 중요시 여겼던 거예요. 인도가 민주화가 되어 있나요? 그럼요. 인도의 닉네임 중에 하나가 민주주의의 성지예요. 왜 그런 생각 안 드시죠? 저는 뭔가 인도는 카스트 제도 뭐 기타 등등 하면 종교와 이런 문화적인 것과 달리 모든 사회의 의사결정은 철저히 민주적인 투표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인도는 지자체 선거하면 투표 결과가 나오는데 한 달 걸려요. 각 지역에서 투표한 모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달 동안이 그들은 그 선거가 축제예요. 우리가 또 이번에 지자체 장을 뽑고 뭐 하는 게 축제고 인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를 못해요. 그래서 하여튼 권한들이 엄청나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민주화가 굉장히 시간 많이 걸리고 의사결정하는데 그리고 잡음도 많이 걸리고 맞아. 때로는 기분 상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래서 엄청난 시행착오들을 계속 인도는 민주주의를 달성하기 위해서 해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어졌구나. 그렇죠. 그러다 보니 경제가 오히려 약간 후순위에 뒀다 보니 지금 약간 이렇게 국민소득에 있어서는 중국이나 우리나라하고는 큰 편차가 있는 게 사실이긴 하고요. 하지만 요즘 인도가 좀 바뀌었어요. 이코노미 퍼스트, 경제가 먼저다. 특히 지금 모디 총리 같은 경우가 자기 어떻게 보면 정치적 기반이 구자라티라는 지방인데 인도에서 그 지방은 인도에서 상인들이 대표적으로 많은 동네예요. 우리로 따지면 개성상인, 송상 뭐 이렇게 부르는 그런 동네다 보니까 거기를 지역구로 둔 사람이라서 정치 기반을 둔 사람이라서 굉장히 비즈니스 프렌들리해요.
네. 그래서 나는 돈 벌 거야. 나는 비즈니스 할 거야. 나는 경제 발전할 거야. 이 기치가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모리 총리가 지금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빠르게 경제가 성장을 하고 있고,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그래도 제도상에서는 세팅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뭐 그런 상황에 이제 놓인 게 인도죠. 지금은 인도라는 다음 중국을 대체할 시장의 관심도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전 세계 글로벌 탑티어의 회사들은 모두 인도를 향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삼성, LG, 현대차를 비롯해서 모든 회사들이 인도에 달려가고 있고, 인도에 우리가 뭔가 물건을 팔기 위한 게 우리의 목적이죠. 근데 이 사실을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인도가 잘 알죠. 얘들이 지금 우리한테 알겠죠. 뭔가 비즈니스 하려고 아주 혈안이 됐구만. 이걸 잘 알죠. 그러다 보니까 인도는 옛날 중국과 똑같이 너희가 우리한테 물건 팔고 싶어? 그럼 여기 와서 공장 짓고 여기 일자리 창출하고 우리 인도 지역 경제 발달에 기여해. 그래야지만 우리가 사줘. 이거를 계속해서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비공식적으로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인도의 수뇌부가 삼성의 높은 사람을 만났을 때 인도에 반도체 공장을 좀 지어줘라. 네, 이걸 요구를 했다.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도체 공장이라는 건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이 요소인데, 해외 공장을 여기저기 함부로 지을 수도 없고, 그리고 이것도 엄청난 시설 투자를 들어가는데 인도가 반도체를 만들 만한 쾌적한 여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하여튼 네가 가지고 있는 제일 좋은 게 반도체잖아. 그렇죠. 반도체를 여기다 지으면 그럼 네 물건 좀 사줄게. 그러고 있는 형국이 있어요. 중동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여담이지만 우리 지금 인도 얘기하고 있지만 사우디나 두바이나 아랍에미레이트나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S사나 뭐 이런 회사들이 거기서 뭐 좀 장사 좀 해보려고 하면 그쪽도 바보 아니잖아요. 우리 돈 받아가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니들도 여기다 뭘 해야 되는데, 그럼 저희가 뭐 하면 될까요? 반도체 같은 거 가져와. 이렇게 해요. 정말 세게 부르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반도체 같은 우리나라 핵심 기술 공장을 뭐 함부로 지을 수는 없을 텐데, 그럼 인도에는 지금 한국은 어떤 것들이 좀 나가는 게 좀 괜찮을까요? 지금요, 인도에서는 반도체까지는 아니더라도 베트남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생산하고 있는 비중이 엄청나거든요. 베트남 전체 GDP에서 삼성전자의 비중이 20%가 넘어요. 20%?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베트남 전체 경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인도에서 당연히 위기하는 게 뭐겠어요? 그 베트남에 있는 공장 같은 거 떠오라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삼성도 그 다음번 공장을 짓거나 할 때는 인도에 지을 가능성이 많고, 만약에 생산 캐파를 더 늘리는 상황이 아니라면 진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럼 베트남 공장을 접고 인도로 가? 그럴까봐 또 베트남 수뇌부들이 삼성에 찾아와서 우리 떠서 니네 인도로 간다는 보도 있던데 사실이냐 하면서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는요, 어떻게든 자국 일자리 유치, 자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뛰어다녀요. 인도의 성장은 어쨌든 한국에게는 기회의 땅인 거 맞는 거죠. 기회죠. 그리고 꼭 놓쳐서는 안 되고요. 왜냐하면 중국을 우리가 이제 대체할 시장을 빨리 찾아야 되거든요. 중국과 한국의 사이는 거의 지금 요단강을 걷는 상황이에요. 이제 뭐 중국한테 우리가 어떤 감언이설을 해도 예전 같은 관계를 복원하기가 쉽지 않아 보여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러면 중국에 팔았던 물건들 어디다 팔 수 있느냐? 가장 큰 시장이 인도예요. 앞으로 점점 그럴 거예요. 그럼 저 여기서 궁금한 한 가지가, 우리가 이제 중국과 좀 수출이 떨어지면서, 중국과 좀 멀어지면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뭐 베트남이든 아세안이든 뭐 중동이든 인도도 막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우리 이제 딴 데서 시장을 발견하기 때문에 다 괜찮다고 얘기하신 분도 있던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중국이 우리랑 되게 가깝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잘하고 있었고, 근데 그거를 대체할 만큼 다른 데서 그만큼은 금방 올라올까 싶었을 때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중국과 멀어지는 것들이 되게 우리한테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어쩔 수 없이 중국 우리가 싫어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중국이란 나라는 하나의 시장이 워낙 덩치가 컸잖아요. 그러니까 고객이 한 명이니까 걔만 설득하면 왕창 팔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둘이 뭔가 회사를 차렸는데 매출액의 30% 차지하던 고객이 하나 있는데 이제 걔가 안 산대. 그럼 그 매출 빵꾸난 거를 채워 넣으려면 다른 고객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다른 고객들이 기껏해야 다 다르고 얘 설득해봤자 한 5% 채우고 얘 3% 채우고 하니까 숙제가 많아지고 복잡해진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이에요. 중동의 이슬람 문명권 설득하려면 거기 프로토콜 맞춰야지. 또 인도라는 굵직한 나라는 인도는 또 한 나라라고 보면 안 돼요. 그 안에 지자체가 다 달라요. 그거 설득하는 것도 쉽지가 않지. 뭐 하여튼 이렇게 우리의 숙제가 복잡 다기한 고차 방정식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한국이 좀 경제 성장이 좀 안 좋을 수도 있는 위험이 있겠네요. 당분간 어떻게 보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사이에 진통들이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도가 되게 우리나라보다 못 산다고 알고 있지만 어쨌든 인도에 또 되게 유명한 공대도 있고 바이오랑 그다음에 우주 항공 기술 굉장히 뛰어나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 수준인 거예요? 뭐 일단 인도의 공대 인력은 가장 우수한 인력들이 인도에 배출되고 있어요. 실리콘밸리는 인도 사람이 없으면 운영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예요. 미국 사람이 제일 많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 실리콘밸리가 가장 출장을 많이 갔던 곳 중에 하나인데 거기 이렇게 횡단보도에 서 있잖아요. 그럼 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의 반이 인도계예요. 반이나? 반, 진짜. 그리고 나머지 동양인, 백인, 흑인, 다양한 분들 섞여 있고, 반 정도가 인도 사람이에요. 이거는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게, MS의 지금 CEO가 인도계고, 어도비의 CEO가 인도계고, 다 그런 것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실리콘밸리 이런 데는 인도계 엔지니어 없이 가동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전 세계 그 가장 잘 나가는 공대, 예를 들어서 칼텍이나 MIT라든가 스탠퍼드라든가 이런 세계적인 대학의 공대에 재직한 교수들 아마 프로필하고 사진 쭉 띄워보세요. 인도 사람이 한 30%씩 다 있어요. 그래서 인도의 공학적인 어떤 인재 수준은 전 세계의 주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과 함께 같이 치고 나가고 있는 게 바이오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직까지 신약 개발을 한다는 건 15년 가까운 임상의 결과가 예전에는 필요했기 때문에 이게 가시적으로 신약까지는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복제약, 딱 보고 비슷하게 만드는 약이나 이런 것들은 인도가 또 최고죠. 증시랑 부동산 시장만 한번 딱 전망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앞으로 주식시장 2024년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2024년은 특히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큰 성과를 내려면 테크주들의 특히 관심을 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테크주 이미 미국은 많이 올랐는데? 라고 할 것 같은데 더 오를 수도 있어요. 테크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어떤 이유냐 하면 저는 올해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 앞으로 몇 년간 우리 인류가 과학혁명의 시기가 도래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우리 인류가 과학기술이 가장 극단적으로 발달됐던 시점을 예전에 과학혁명 시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과학혁명 시기가 언제 주로 이런 빅뱅의 어떤 과학기술이 발달되게 되냐면 두 가지였을 때 이와 유사한 일들이 생겨요. 첫 번째가 전쟁과 같은 시국일 때예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번에 오펜하이머라는 영화도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국가가 총력전으로, 왜냐하면 전쟁은 위너 테이크스 올의 시장이기 때문에 기술을 개발해서 쟤를 제압해야 되다 보니까 몰빵을 해요. 그때 과학기술이 극단적으로 발달되는데 그에 준하는 시기였던 냉전 시기에도 과학기술이 엄청 발달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이 어떻습니까?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양자 컴퓨터 중국은 어떻게 하고 있대,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대, 인공지능 기술 중국은 어떻게 하대, 미국은 어떻게 한대, 다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과학기술의 발달이 이렇게 급속도로 전개되고 빠르게 전개된 적이 지금밖에 없고요. 지금이 그런 시기고요. 그다음 두 번째, 과학기술의 빅뱅이 일어나려면 항상 앵커 기술이 있어야 돼요. 산업혁명 때는 증기기관이 그런 역할을 해서 방적기, 방직기, 기차 등등이 나올 수 있는 기관이 생겼는데 지금은 그 앵커 기술이 바로 뭐냐? AI예요. 이 AI가 어떤 효과가 있냐면 예를 들어 저희 연구소에서도 AI 가끔 쓰는데 챗 GPT 같은 거 이걸 쓰면요 저희가 소상공인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통계 분석을 한다든가 자료 분석을 한거나 할 때 시간을 단축하려면 연구원들을 잔뜩 뽑아서 야 너 뭐 찾아보고 너 뭐 찾아봐 해서 쭉 놓고 그래야 이게 되잖아요. 근데 이 챗GPT를 옆에 끼고 있으면 연구원 몇십 명이 아니라 어떨 땐 몇백 명이 자료를 찾아오거나 통계 분석을 한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발휘하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다? 이제 막 스몰 비즈니스로 스타트업을 하거나 소상공인처럼 비즈니스를 막 하려는 사람들조차도
전부 웬만한 중견기업과 흔히 말하는 다이다이로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막 엎치락 뒤치락하고 스타트업이 막 굴지의 회사의 시총을 막 뛰어넘고 이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 일어날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저처럼 지난 1, 2년 동안 여기저기 물린 종목이 있다면 그걸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테크의 흐름의 변화를 잘 봐야 된다. 그렇다 해서 뭐 테크, AI 뭐 아무거나 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이 중에서 이제 위너 테이크스 올의 종목이나 회사들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잘 찾아야죠. 뭐 AI면 사실 근데 한국보다는 미국 쪽에 집중하기 낫겠네요. 그런 건 사실입니다. 미국이 여기서도 크게 앞서가고요. 만약에 굳이 미국 주식에 투자 안 하고 한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미국의 AI와 관련돼서 특정 회사가 어떤 교두보를 마련했었을 때 그걸 하드웨어적으로 백업할 수 있는 회사가 국내 어느 반도체 회사라든가 어느 뭐 회사인지 그걸 보고 그렇게 파생 투자를 하시는 게 괜찮고요.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샘 알트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이 인공지능 오픈 AI 기술을 바탕으로 이걸 조금만 내가 상업적으로 활용하면 내가 전 세계 제일 큰 부자가 될 게 뻔해 보인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기술을 직접 가장 프론티어하게 연구하고 그걸 적용했던 사람이. 그런데 내가 이거를 계속 이렇게만 둬야 돼? 이런 고민이 들더라는 얘기를 몇 번 했거든요. 바로 이런 여러 가지 변화의 흐름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가시기 전에 이제 집값도 좀 여쭤봐야 되는데 2024년 요즘에 뭐 집값 올해 상반기 확실히 집값 반등했고 상승했고 근데 지금 요즘 뭐 10월, 11월 이때 뭐 거래량 줄어들고 매물량 늘어나고 요즘에 뭐 강남 집값 뭐 7억이 빠졌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앞으로 지금 어떻게 보시나요? 총선 전까지 거래량이 급격히 줄고요. 경기 불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혹한기를 견디지 못한 매물들 갑자기 장사가 안 돼서 집을 내놔야 된다든가 이런 급매물들이 간간히 나올 겁니다. 혹시 내 집 장만을 하고 싶은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급매물은요 어떻게 줍줍하셔야 되냐면 내가 살고 싶은 동네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로 할까요? 송도라고 하겠습니다. 송도. 그럼 송도에 어느 공인중개사 아저씨한테 계약서 쓰고 제가 미리 여기 선금으로 얼마 드리고 갈게요. 무조건 금매 얼마짜리 나오면 저한테 먼저 전화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금매로 싸게 나온 걸 줍줍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줍줍을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시중에 내년 상반기까지 거래량이 급감할 거예요. 그러니까 매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매물 얼마짜리 있다라고 전화하면 그런 매물 없어요. 라는 전화, 공허한 전화만 확인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내년 상반기까지입니다. 왜 그러냐? 부동산 PF 문제라든가 깡통 전세, 역전세 대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개인 가계부채 문제로 인해서 영끌족들 지금 문제 생기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정부 사이드에서 완벽한 대안과 해법, 구조조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은 어찌 보면 큰 선거 앞두고 우리가 큰 사건 사고만 당분간 일어나지 말자. 그리고 선거 끝내놓고 그 다음 부동산 PF도 칼을 대고 지방의 미분양 물건도 칼을 대고 이렇게 하자라고 스탠스를 잡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구조조정을 자칫 잘못했다가는 내가 구조조정 당하는 당사자면 이거 표를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러지 않고 총선 뒤로 미룬 것 같은 여러 가지 시그널을 여기저기서 보게 되는데 그러면 총선이 4월 달이니까 5월 달부터인가요, 교수님? 아니죠. 선거가 끝나는 게 4월인 거지 국회의원 인수인계하고 하는 과정이 또 한두 달 걸리거든요. 그러고 나서 바로 그러면 대책 마련해서 바로 진행하느냐? 그거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또 논의하는 시점이 또 걸리거든요. 거의 상반기는 공쳤다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부동산, 건설과 관련돼서 정부가 적극적이고 아주 진일보한 대안은 상반기에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그 부동산에 대한 여러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인 정부의 정책이 아무 대안이 구체적으로 안 나왔다면 집 가진 사람도, 집 사는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관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만 줄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반기에는 뭔가 새로운 시그널들을 이제 내세울 겁니다. 뭐 집값이 너무 그 사이에 또 위축될 것으로 보여지면 다시 특례 보금자리 론 같은 걸로 지원을 하겠다든가 뭐 하겠다든가 이런 대책들이 연이어 나올 가능성이 이제 있죠. 근데 지금 금매가 있으면 미리 지금 알아보라는 의미는 이제 금매가 있으면 사라는 의미이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요즘에 이제 하락 얘기하시는 분들은 거래량 줄어들고 이제 매물도 늘어나고 있으니까 2024년에 한 번 더 이제 추가 폭락이 올 거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금매에 있으면 사라는 얘기는 2024년 상반기는 주춤해도 뭐 하반기도 2025년은 좋게 보시니까 금매에 있으면 사라는 의미 아닌가요? 김 작가에서는 몇 번의 제 이제 부동산 강의가 있으니까 저의 지로는 앞으로는 오르는 지역과 떨어지는 지역이 계속해서 양극화
가속화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큰 맥락에서 어떤 거냐, 실수요자다. 나는 그냥 내가 살 집 필요합니다. 그러면 떨어지는 지역이든 오르는 지역이든 그냥 내 가족들하고 살 집은 그냥 사서 가지고 계시는 게 어차피 월세를 내든 뭐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내든 그거보단 그게 낫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그런 의미고, 오르는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 누구도 지금이 발목입니까? 무릎입니까? 그거 얘기할 수 있는 전문가 아무도 없어요. 저도 예전에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거,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주식시장에서 성과를 보였던 시점은 코로나 터졌을 때예요. 제가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즈음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었거든요.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 때 딱 보니까, 전 그때도 개인 투자했던 사람이니까 저도 쫄았고 제 주변에도 일부가 쫄아서 이거 큰 사단 왔네, 야 빨리 다 현금화하자, 주식 다 팔고 현금화했어요. 근데 그때 꽤 개인 투자 잘했던 형님들 중에서 누구는 적금 깨서 주식 사고, 맞아. 와이프한테 얘기해서 여보 우리 주택 이걸로 담보대출 받아서 또 주식 사자 했어요. 대박 났죠. 대박 났어요. 그때 제가 학습을 한번 한 거예요. 이렇게 크게 요동칠 때는, 장이 확 빠질 때가 또 한 번만 내 인생에 도래한다면 넣으리라. 근데 코로나19가 터졌네? 그러더니 2000 초반대에 있었던, 2000 왔다 갔다 했던 그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그게 뚝뚝뚝뚝뚝뚝뚝 떨어지더니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제 가진 모든 그 소소한 금액에 있는 그 잔돈 좀 남은 것까지 탈탈 긁어서 다 들어갔어요. 그때가 언제냐? 1700 찍었을 때 들어갔어요. 그 이후로 조금 더 떨어졌죠. 1500 근처까지 갔잖아요. 1500 근처까지 갔으면 형이 여기 없다. 자, 농담이고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감히 속단합니까? 그런데 부동산에 오르는 지역 같은 경우,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분들 같은 경우 통상적으로 부동산 샀다가 파는데 우리나라는 10년 3개월에서 5개월 잡아요. 근데 1960년부터 2023년까지 그 10년 3개월을 어떻게 끊어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 떨어졌으면, 예를 들어 금매로 뭐 이게 고점 대비 그래도 20% 30% 떨어졌네, 그러면 그게 무릎일지 모르겠지만 발목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사도 충분하다. 알겠습니다. 2023년에는 교수님 뵙는 거 마지막인데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투자 좀 한마디만 주고 가신다면요? 많은 분들이 요즘 그 장이 좀 별로 좋지 않으니까 재테크에 대해서 관심이 좀 등한시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물은 또 언제든 들어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물 들어왔을 때 그 기회를 잡으려면 평소에 시뮬레이션을 하고 계셔야 돼요. 지금 나에게 1억이 생기면 난 어디다 넣을까? 지금 나에게 10억이 있으면 어디다 넣을까를 미리 시뮬레이션 하지 않으면 정작 그 돈이 생겼을 때 방황해요. 이 돈 어떻게 하지? 어떻게 써야 되지? 몰라요. 그래서 김작가 TV 애청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나 꽁돈 1억 갑자기 생겨요. 네. 어디 넣을 것 같으세요? 지금은? 제가 아까 얘기 드리지 않았나요? 테크 기업에 잘 선별해서 넣으시면 된다. 알겠습니다. 교수님이 자세한 이야기 듣고 싶으신 분들은 세계 지도를 펼치면 돈의 흐름이 보인다. 이 책 보면 또 이 그린란드 외에도 여러 국가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있으니까 보시면 큰 도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만난 교수님은 박지호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